적이라는 진짜 어르신들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조사철정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조사론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저희 기관의 사무국장이나 원장님들 조사철정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거 모르세요? 그걸 거꾸로 물어봐요. 그 이야기는 지도 잘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 교육학에 보시면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 그 석학들이 한 말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어려운 이론을 초등학생한테까지 설명할 정도는 되어야 맞아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수함수가 어떻고 미분이 어떻고 적분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글 배운 초등학생한테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래요. 저는 아직 미분 적분 잘 설명 못 하거든요. 할 수는 있어. 계산은 해도. 네, 근데 계산도 이제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재민나이 시키는 거예요. 재민나이 계산해줘봐. 그러면 뭐 다 하는데 굳이 그걸 제가 어렵게. 그렇죠. 근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저도 알긴 하지만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뭐 한 부분들은 사회복지 사실하면서 사회복지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야 인마. 누구나 알아듣잖아요. 네, 누구나 알아듣잖아요. 거기에 인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자기결정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다 포함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줄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설마 다니까 기가 못하는 거 아니면 예. 굳이 어렵게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제 실무 행정에 들어갑니다. 행정학과가 있죠. 대학 4년 동안 행정학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행정, 또. 아우 한자 예. 제가 유일하게 하는 한자 두 단어입니다. 요즘 한자 쓰려면 그래야 되더라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사정자잖아요. 정치에 할 때 정자. 네. 내가 어떤 움직여서 정치라고 하는 게 여럿이 모여서 함께 동일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거나 동의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생각으로 또는 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게 행정입니다. 네. 행정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또 재미나게 불러야 되겠네. 아는 체 좀 해야 되겠네 제가. 재미나게 읽어줘. 예, 같은 이야기합니다. 관리행정이라고 하고요. 예, 합니다. 프로포자를 만들고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행정을 하죠. 예, 여러분 행정론 공부하셨잖아요. 행정론 공부하셨죠? 네, 다 했어요. 네, 안 네. 남아있어. 예. 아유, 근데 그게요, 나이 드셔서 공부하는 건 어느 순간 푹 누르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떠오르는 시를 놓지 마시고 계속 땡기시면 돼요. 그러면 다 나와요, 이제.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프로포자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기관 내에서 누군가 기한을 해 품위를 낸다라고 그러죠. 기획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기한이라고 하는 게 기획한다라는 어떤 의미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상급자에 아니면 부서별로 직제별로 아니면 협력 부서에는 협력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같이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내용들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세부 계획서가 완성되기 전에 모든 것들 프로포절의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는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반드시 덧붙여야 되는 거, 예산이 붙어야 되죠. 예.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돈은 어떻게 쓰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다. 나와야 되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 행동과 예산이 합쳐져서 금액이 합쳐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그 내용들이 다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품위의 과정과 승인의 절차인 거죠. 그래서 총괄계획서 그리고 예산안 해당 법인의 보통 해당 부서에서 또는 해당 업무 파트에서 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나가려면 최종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회복지 기관들은 뭐 법인을 따로 빼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고 그러면 노인복지관 안에 원장님도 계실 거고 관장님도 다 계시잖아요. 절차별로 다 내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승인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또는 조금 더 규모가 큰 곳들은 이사회를 두도록 하죠. 외부 전문 인사나 외부 기관에 계신 분들까지 오셔서 그래서 보통 작은 기관들 정도면 시설이면 운영위원회 때 거의 모든 최고의 의사결정들을 하죠. 그다음에 법인이 있으면 그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을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도 이사회에서 최고 결정을 하니까 법인 이사회에서 최고 결정을 해서 승인이 나와야만 어떤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는 보통 7명에서 13명, 그다음에 분기 한 번 정도 하고요. 이제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는 뭐 원장님이나 관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정기적으로는 저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전자결제 다 합니다. 너무 좋죠. 승인해 주세요. 그럼 딱 꺼내서 궁금하면 안 하고 다시 전화하죠. 이거 얘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금액이 왜 100원 쓴다고 했다 1000원 쓰지? 확인해야죠. 민감하죠. 돈 쓰는 문제. 100원 쓴다고 했다가 90원 쓰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쓰긴 하는데 100원 쓴다고 했다 120원 쓴다고 하면 바로 또 꼬치꼬치 깨물어 보죠. 놈들이 또 이상한 짓 안 하나.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건 확인해봐야 되고 써야 되는 건 당연히 써야 되지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건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자결제 다 거의 다 아시죠. 요새 대면 보고도 거의 없죠. 그래서 참 가끔 이제 저런 거 오면 내용 좀 모르겠는데 일부러 알면서도 그 얘기 된 건가? 오라 그래봐. 저 멀리 있는 시설장도 부르고 부르기 전에 나와요. 얼굴에도 봐야 돼. 이사회 때도 뭐 온다고 안 오고 뭐라고 한번 혼내놓으면 아주 그냥 일주일 내내 얼굴도 안 보이는 시설장도 있고 부르죠. 그러면 그거 맞죠?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했었어? 그러고 계속 부르죠. 그래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는 전자결제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렸던 거고요. 아마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 이렇게 보면 안 돼 있는데 아직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천안에도 이제 소규모 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저런 비용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도 꽤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업무는 편하고 좋은데 일부 기관들 부담이 있어서 못하는 기관들도 많고 어쨌든 저런 것들이 다 서면으로 남아야 되는 거죠. 보통 감사하거나 기관 평가 올해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 평가 3년 돌아와서 3년 평가들 많이 하고 계시죠. 받고 있는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공주에 가서 제가 천안이니까 천안하고 아산은 안 가고요. 다른 지역으로만 가거든요. 공주에 가서 두 군데 평가받으셨나요? 평가하고 왔죠. 저희 기관에도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평가를 받아야 돼서. 자, 업무는 업무 분장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업무 기획서 또는 업무 분장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담당자는 누구지. 여러분들 CPR 교육 받아보셨어요? 응급구조교육. 이것도 하고. 그때 환자 누워있으면 애미 갖다 놓고 하시잖아요. 그들을 뭐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도 확보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가? 아니죠. 신고 119 신고하라. 안경 끼시고 검은 티 입으신 선생님 119에 신고해 주세요. 하고 나서 그
그다음에 누구 또 옆에 계신 선생님 AD 심장 영어로 재생. 아니 심장 재생 박동기는 그거 갖다 주세요 하고 그러고 하셔야 돼요. 그냥 그냥 신고해 주세요 하면 아무도 신고 안 해요. 딱 이게 일본말로 히토사시 유비 그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두 번째가 오야유비 히토사시 유비 낙가유비 가운데 손가락 이런 거 이게 히토사시 유비예요. 꼭 이렇게 하시대요. 네? 일본말로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래서 어떻게 하든 표시해서 전화해 주세요. 그래야만 하거든요. 업무 분장을 할 때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업무를 할 때 담당자를 꼭 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기관장이 되고 시설장이 되셨을 때 그래야만 업무의 효율성도 생기고요, 책임감이 생겨요. 그냥 그 부서에서 보고해줘 아무도 안 해요. 찾아서 부르면 제가 해요.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특히 군대는 철저하죠. 그래서 저 때문에 많이 혼난 사람 많습니다. 저희 시설에. 이놈들이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어요. 다 나눠줬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 잘 해야만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요. 업무 효율성이 높아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일해야 업무를 배워요. 그리고 그래야만 승진시킬 수 있어요. 업무 능력이 안 되는데 승진 오래 근무했다라고 승진 연공서열이 있으니까 갈 수도 있지만 요즘에 그냥 오래 근무했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승진하는 케이스 드물죠. 업무 역량도 갖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새 평가도 당면 평가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이쁘네 나한테 인사 잘하고 때 되면 고기도 사오고 간식도 매일 사오고 커피도 사다 주네 라고 해서 승진을 안 시키죠. 그건 그거고 당면 평가하고 또 부서에서도 평가하고 하급자나 상급자 평가하고 다 확인해서 총괄 점수 내서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인사 부분에서도 업무에 대한 분장들을 정확히 해줘야 되고 또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그거에 대한 개별 업무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래야 인사를 했을 때 그럴만하다. 일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 올해는 내가 조금 내년에 봐야지 하고 수긍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아주 엄청 많죠. 저희도 한 꽤 인원이 되니까 인사 철만 되면 연봉 계약서 철만 되면 막 전화가 아마 메일도 그렇고 엄청나게 쌓여있죠. 그리고 보면 제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구나 아직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주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업무 분장을 하는 게 업무 분장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ISO 18,000 요즘에 또 2만까지 서비스 관련 2만까지 가죠. 사회복지 시설에도 ISO 표준 서류하는 16,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 하시나요? 아니면 기관이나 다른 데서? 저희 이제 18,000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에 대한 서류를 만드는 모든 우리 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류는 어떻게 만들고 기한을 어떻게 하게 표준화돼서 전산 안에 딱 들어가 있고 그거대로 입력 안 하면 업무가 안 돼요. 그리고 결제 과정이라든가 부서별로 그 승인 만든 과정이라든가 이게 표준화 딱 돼서 그 과정들로 들어와야 돼요. 그거 사용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한 번에 돼요. 담당자는 누구고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디까지고 또 부서 간의 업무 협조는 어떻게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협업은 어떻게 하는지 표준화된 서류로 이게 ISO에 정한 그 순서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은 너무 좋죠. 금방 배우고
예, 문제는 이제 저같이 오랜 경험 필드에서 놀다가 먹던 사람들이 문제죠. 예, 옛날엔 그냥 적당히 해서 빨리 갖고 와 그래갖고 해도 됐죠. 이제 지금은 본인 일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로그가 기록이 다 남아요. 얘는 일 안 하나 보다 컴퓨터가 안 켜지네. 전산실에서 이게 다 부서별로 하는 것도 다 이 보고가 오기 때문에 전산 담당자가 예, 다 오죠. 너무 좋아요. 예. 대신 볼 게 너무 많죠. 예. 근데 어쨌든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 아니 업무의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들은 굉장히 저도 한눈에 다 볼 수 있죠. 전체적인 그림들. 예. 요즘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예. 그래서 그런 기초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전문 인력 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외부 강사를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절차나 규정들이 다 되어 있어서 행정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나라 정부 4.0이 개발된 이후로 사회복지 시설이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의 모든 시설들도 공공기관 행정체계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돼서 익숙해지면 업무가 너무 하기 좋아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통합사회복지 서비스에 예를 들어서 저희 기관 안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희 시설로 하는 게 아니라 요새 공공기관으로도 많이 하죠. 그럼 공공기관으로 하면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오고 그럼 저희가 지시하는 게 공공기관하고 똑같아요. 14일 안에 조사를 어떻게 했고 그거에 대한 대응체계를 어떻게 발행을 해 처치를 했고 그 결과를 14일 안에 공공기관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저희 컴퓨터에서도 작업을 안 했다고 뜨고요. 그 담당자, 시청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아동 양육시설 담당하는 그 담당자에도 14일 지났다고 이렇게 딱 떠요. 그 보고서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친구도 까먹고 안 하면 상급기관 충청남 도에서 민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보고가 전산에 또 실시간대로 같이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떠요. 그리고 거꾸로 천안시에 니들 왜 이거 했는데 결과 보고 안 했어. 또 천안시는 또 저희 기관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시간 실시간대로 떠요. 보조금 사용 같은 경우도요.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잘못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뭐 보고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체크가 안 되면 확인해요. 예, 그렇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그런데도 보조금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 머리가 천재적이에요. 저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데 야, 그러니까 가서 한번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네요. 아시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 슈퍼비전, 외부 자문, 실무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에서도 외부 자문이나 슈퍼비전이 많이 필요합니다. 슈퍼비전, 행정론에서 많이 보셨나요? 실천기술론에서도 공부하셨죠. 또 사회관리론에서도 슈퍼비전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립니다만 슈퍼비전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이렇게 지적질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처음에 정말 기분이 나빴던 게 자존심이 상했던 게 무슨 그 애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것처럼 일일이 설명하면서 그것도 모르는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하는 이런 제가 꼰대인데 꼰대라고 하면 그렇고 네. 그런 분들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슈퍼비전은 오늘 슈퍼비전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지하고 어려움이 있는 카운셀러의 기능을 좀 더 사회복지연대에서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일이 어떻고 저거 다 알거든요. 거의 사회복지사 2급을 갖추실 정도면 전문 교육을 받으셨고 현장의 경험도 충분히 쌓아서 오시는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기의 경험, 슈퍼바이저로서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아니면 결국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였는데 그 입장에선 왜 그게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단 다른 시각으로 다른
다른 방법으로 그 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시각을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시를 해주고 그 후에 넘어가야 돼요. 근데 하시거든요. 그럼 죄송한데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귀에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요. 별로. 그나마 들어와서 나가기라도 하면 잠깐 머무는 시간이라도 있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서 딱 막혀요. 그분 다시 오면 이제 눈 닫고 귀 닫고 마음 닫고 있어요. 그럼 슈퍼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슈퍼비전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 회의를 하거나 뭐 업무 지시를 할 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예요. 특히나 사회복지에서 슈퍼비전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고 예방하고 목표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지 절대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소진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한 상급 사회복지사의 활동들. 네. 이것이 슈퍼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기관의 업무 역량이 늘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역량이 들면 종사자들의 역량이 들면 제가 편해요.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장이 노는 조직은 잘 되는데요. 제가 오랜 경험을 보니까. 제가 바쁘면 지 혼자는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조직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장이 여유 있게 놀아야 돼요. 오늘은 뭐 할 거 없나, 놀 거 없나, 잔디에 풀이나 뽑으러 갈까, 뒤에 강아지들 잘 산책이나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놀아야 돼요. 자리 비우지 말고. 왜? 자리 비우면 안 되죠.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걸 누가 매주 촉대매라고 앉아 있는 건데 그거 잘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촉대 잘 냅니다. 잘 냅니다. 자, 또 외부 자문의 경우들도 많이 있죠. 외부 역량 강화 같은 거, 특히나 이제 교육 같은 거 왜 자꾸 보내려고 하냐면 기관 내에서 여러 가지 매일 틀에 박혀서 하면 생각도 굳어지고요. 스스로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외부의 뭐 선진지 연수, 견학,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넉넉하게 보내드리죠. 그 다음에 요새 법정교육이 또 워낙 많아요. 그거 뭐 빠지지 않고 다 받게 해드리죠. 왜냐면 그래야 일선 업무에서라도 좀 빠지고 그 시간만이라도 스스로를 좀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또 그렇게 에너지가 또 차야 와서 일 열심히 하죠. 요즘에 삼성이나 뭐 현대나 뭐 뉴스에 보니까 뭐 내년에는 뭐 10조씩 아니 10억씩 임원들은 10억씩 성과금을 받을 거다. 뭐 그런 걸 뉴스에서 계속 쓰더라고요. 10억 월급으로라도 그렇게 받아봤으면 좋겠네. 연봉으로라도. 야, 근데 그걸 PS로 받는다니까. 우리 사회복지는 언제 저렇게 우리 올해 한 200조 벌었어. 10억씩 가져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저 그거 볼 때마다 조금 직종 간 이 박탈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삼성에 일하러 오라고 그럴 때 갈 걸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요, 예산 사용하고 정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로 그 업무의 어떤 적절성 또 적합성들을 평가를 해주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평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죠. 이전에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저희 기관만 보더라도 저희 기관 설립자라든가 설립자의 자손 되시는 분들이 저 회계비리 때문에 다 기관에 접근도 못하고 그 많은 재산 놓고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회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그 직급별로 그 해야 될 업무들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니터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추어야 되는 거죠.
더구나 요새는 이제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굳이 보고를 안 받아도 제가 다 볼 수 있죠.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계획대로 그다음에 분기별로 뭐 주별로 월별로 프로젝트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책임지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되죠. 더구나 사회복지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은 국가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죠. 근데 그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건 조세로 다 충당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도 얘기하는 게 다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 기관 일 잘하는지 아무 때고 와서 보셔야 된다.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거 굳이 감출 필요 저희가 이렇게 뭐 잘못 쓰는 게 없는데 굳이 감출 이유가 없어요. 보자 그러면 아무 때나 보세요. 관리자 모드에서 확 열어줘 버리죠. 보라고. 예, 잘못 쓴 거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직원들도 당당하게 일하고 예,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책임감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꼼꼼하게 보고 계셔도 네, 그런 부분들은 꼭 체킹을 해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정확해야 되고요. 또 투명해야 되고요. 적절한 목표대로 써야 됩니다. 그 법에 맞아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껴진 것들은 또 다른 데를 위해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요새 거의 다 신용카드죠. 옛날처럼 현금 영수증 이렇게 간이 영수증 받는 건 죄송한데 저희 3년 전부터 아예 금지시켰어요. 예. 법으로는 뭐 3만 원까지 뭐 한다라고 해요. 죄송한데 저희는 1원짜리 하나도 안 써요. 예. 그게 생김으로써 문제가 있어요. 간혹 어디 저 시골에 가면 기기가 진짜 안 돼서 예 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죄송한데 신분증까지 복사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그 수령증, 현금 수령 됐다는 거 그거까지 다 가져와야 돼요. 자, 네. 두 번째가 이제 주민 만나기입니다. 행정에 관한 부분들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 프로포절을 하고 제안서를 만들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는 욕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보통의 사회복지기관들이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 기관에 직접 클라이언트가 내방하셔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우리 기관으로 트랜스퍼드 이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요? 네, 그분이 소개받아서 저희 기관으로 오시게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요새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 아웃리치 서비스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찾아가는. 보통 2015년에 송파 세군조 사건이 나고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들어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를 찾동 서비스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그분들이 통합사례 관리를 위해서 찾아서 발동네라든가 아니면 사회 취약의 계층들이 많이 계신 곳에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뭐 행복지킴 도우미 뭐 이런 분들 통장님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을 그런 도우미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을 동사무소로 소개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찾아가는 현장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고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포절을 할 때도 첫 번째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되는 거죠. 네.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공청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주민들과의 어떤 접촉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저희 기관도 뭐 기관 오픈데이 같은 것도 하고요. 또 무슨 기념일 같은 거 뭐 하면 지역사회랑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교감들을 높이는 활동들을 평소에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럼 일은 언제 해요? 네. 그런 일 많냐? 그래서요, 전체적인 1년의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또 부서별로 업무를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시적절하게 중간중간에 넣어서 지역사회의 욕구조사라든가
또는 뭐 우리 지역에 속한 상황들 또는 관공서나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하는 독소리들을 자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제안서가 품질이 좋아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요, 그것을 이용하거나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으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역별로 프로포잘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상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된 척도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게 의미가 좀 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작적 정의를 통한 척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하기 위한 방법들을 잘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주민 만나는 거는 무작위로 만나기도 하죠. 무작위 랜덤하게 하죠. 예. 그 다음에 전략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장님이라든가 클라이언트 집단이라든가 뭐 학부모 집단이라든가 특정 보통 이제 직능 단체별로 만난다라고 이야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특색 있는 모임들이 요즘에 뭐 굉장히 많죠. 여기도 회장님 아니신 분 없으시죠? 동창회 회장, 단창회 회장, 무슨 모임의 회장. 예. 여기도 농담삼아 천안시에 와서 스피커 대고 회장님 하면 다 뒤돌아보실걸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들 모임이. 그런 그 단체별로 모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목표를 정하고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만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어요. 저희는 사회복지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통의 관심사,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지, 또 취약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동 보육시설이면 아동과 관련된 시설, 우리 시설이 여기에 와서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또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저희 기관에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는 뭐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인권위원회 뭐 위원장도 하고 몇 가지를 서로 이렇게 품앗이처럼 하는데 그 기관이 저쪽 성안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뵈니까 거의 마을이 어르신들만 있죠. 농사짓는 어르신들. 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오래된 주택들이 많으니까 싸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계시고 아이가 아예 없어요. 중학생 이하는.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에서 그 아이들 하고 가서 막 뛰어놀고 웃고 하는 것들 보시더니 자기 마을에 와도 좋겠다. 좀 반대하시다가 이런 시설이다 보여드리니까 아 괜찮다고. 그리고 그 기관의 센터장님이 저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 산책을 다 운동대로 돌면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장애 아이들이 저 발달 장애 아이들 정말 순하고 착한 거 아시죠? 다 보면 인사하고 만나서 또 하고 예, 마을의 활기가 돌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사회와 기관이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부분들, 예, 오픈데이 행사도 하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서투르긴 하지만 악기도 연주할 때 그 연주회 같은 것도 마을에서 어른들 모셔서 마을회관에 가서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님비 현상이나 터부시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을에 웃음소리가 나니까 어른들도 다 좋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달인가 그 마을 이장님 두 분을 인권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마을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자 또는 기관에서 행사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우리도 참여할 때 이렇게 한 꼭지 달라고 그러시고 우리하고 기관하고 어떤 부분들하고 또 농식품을 사야 되잖아요. 아이들 밥 먹여야 되니까 그거 네, 저렴하게 다 진짜 신토불이죠. 동네 어른들이 농사진 거 마늘이고 뭐 다 김장한다고 그러고 자기 거 사라고 그러고 100포기 살라고 그러는데 100포기 값으로 200포기 주시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들 가장 큰 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죠. 거기에 사업대상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예, 사업대상의 명칭, 핵심 참여자는 누군지, 주변 참여자는 누군지. 예.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깔때기처럼 일반 시민에서 문제 있는 어떤 대상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대상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하는 대상들로 줄여나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구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프로그램에 참여자, 함께 할 사람들인 거죠. 대개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쉽게 이렇게 구별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누죠.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 120%, 150%, 200%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대상들을 포함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 클라이언트 욕구 우선이에요. 눈높이가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서구 유럽에서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에서 왔던 식당들이 우리나라 90년대, 2000년대 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서비스의 방법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앉으세요. 우리 집 설렁탕에 툭 던지는 게 아니었죠. 다 제복 입고 가서 메모 들고 우리 집은 뭐가 맛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의자 빼주고 똑같은 돈을 내도 대우받는 느낌, 대접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사회복지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일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 기관들이 존재할 근거가 없어져요.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우리 시설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시장의 논리를 여기다 내리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조금만이라도 반영해서 바뀌어보자 이야기를 하죠.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로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라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일을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촉진을 하든 청진기를 대든 MRI 찍든 CT를 찍든 그 원인을 찾아서 결과가 어떻다는 걸 확인해주고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겁니다 라고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아질 거라는 것들을 설명하잖아요. 그게 전문가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그냥 참여자 전화로 해서 그냥 참여해봐 몇 명 불러서 그냥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프로그램 했다라고 사진 찍고 보고해서 우리 몇 회기 했어요? 돈 주세요 하죠.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라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과정마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녹여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녹아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있는지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이론적인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정하려고 합니다.